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50대 남성이 옛 애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옛 애인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하자 1시간 만에 찾아가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30대 농협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은 상사의 괴롭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늦은 시각 편하게 귀가하기 위해 112에 길을 잃었다고 허위 신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학부모의 항의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 변호사님. 네, 오늘 회사 JTBC 오시는데 뭐 눈길 괜찮으셨어요? 눈길 저도 괜찮았어요. 많이 미끄럽긴 했지만 예, 잘 왔습니다. 아, 추우셨죠? 조금 추웠습니다. 예. 걸어오셨어요? 차로 오셨어요? 또 오늘 대중교통으로 왔습니다. 아, 진짜? 네. 아유, 그렇구나. 아, 좀 무슨 웃기는 말씀을 좀 하실 줄 알았더니 뭐 재밌게 해야 되는데 예, 실망입니다. 넘어지지 그랬어요. 넘어지셨다고 하셨어야죠. 살짝 넘어졌습니다. 삐걱거렸어요. 예. 늦었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아, 이 난방비 고지서 폭탄 다들 받으셨죠? 이 전달보다 몇 배가 더 나와서 지금 다들 난리시던데 이거 보시죠, 이거 보시죠. 인증샷 올린 거.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외출하실 때, 특히 잠깐 외출하실 때 이 보일러 외출 모드 돌리지 마시고요. 한 2도 정도만 온도를 좀 낮추고 나가시는 게 돈을 훨씬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완전 식어버린 그 난방수를 다시 가열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열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거죠. 자, 잠깐 외출 때는 끄지 말고 2도 정도만 낮춰서 기억하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연휴 때 사밥 못 봐서 현기증 왔어요 하신 KLJH님, 우리 엄마 구자희 여사 우리 엄마 구자희 여사랑 베트남 갔다 왔어요. 세상에 거기서도 사반을 챙겨 보시네 하신 하이 릴리님, 사반 입문한 지 한 달째 됐습니다 하신 메리와 제이슨 엄마 어멘다님, 자, 지난 24일에 6학년 5반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신 경남 함안의 최영님, 요양병원 계신 우리 한용한 할아버지 너무 야윈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신 한나라님, 코로나 격리 중인 딸집 현관에 먹을거리 놓고 간 우리 아버지 한윤상 씨 사랑해 하신 일지님, 할머니 서복희 여사 돌아가시고 첫 명절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빠께 손편지로 위로해드렸습니다 하신 전현주님, 장재임님, 허리 디스크로 고생 중이신 신효섭님, 신정민님, 일산의 이기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크게 해주세요. 아세사바 뉴스 6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한파에 폭설까지 꽁꽁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지금 뭐 피해 막심이지만 그 와중에 또 훈훈한 소식 먼저 보시죠. 자, 지난달입니다. 뭐 지금처럼 또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눈이 많이 올 텐데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던 광주광역시, 자, 순식간에 저렇게 무서운 속도로 눈이 쌓여가는데요. 차를 막 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막 달려오더니 으라차차차차차 밀면서 차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점점 눈발이 세지고 해가 저무는데도 으라차차 계속 저렇게 한 분, 두 분 오시더니 밀어서 차를 구조해냈습니다. 자, 예사롭지 않은 저분들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이 시민들의 정체는요, 다름이 아닌 인근 타이어 가게 사장 그리고 광산경찰서 강력계 소속 방화영 경장이었습니다. 저게 지난해 12월 23일인데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의 도로입니다. 저렇게 눈길에 갇힌 차량들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인근 타이어 가게 사장님 그리고 광산경찰서 강력계 소속 방화영 경장이 도운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운전자 대신에 운전대를 잡아서 빙판길 운전을 돕기도 했고 또 1시간 넘도록 뒤에서 차량을 밀어서 저렇게 눈길에 갇힌 차량을 무사히 빼냈다고 합니다. 이 영상 제보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만 할 뿐 그냥 지나치는 상황이었는데 아하.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를 밀어줬다면서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유, 그랬군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 그런데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대로 멈춰버린 정말 고드름이 됐습니다. 세상에 마상에 우리나라 아니겠지, 시베리아겠지 했는데 우리나라였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동파가 될까 물을 약하게 졸졸 틀어놨더니 오히려 물이 쫙 얼어버렸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난 25일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글 올리신 분이 사진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수도 올까봐 물 틀어놓은 가게 근황이라고 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영업을 하시는 영업장인 것 같은데 올까봐 저렇게 틀어놨다가 오히려 고드름을 꽝꽝 얼어버린 거고요. 어제 기준으로 체감온도 영하 30도까지 수도권은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무서운 추위였는지 바로 보여주는 상황이고 저 사진뿐만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 동파로 영업 못한다는 사연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10,000원 지하철에서 딱딱딱입니다. 자, 지하철에서 들려온 수상한 소리 충격적입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보시죠. 자, 지하철에서 들리는 딱딱 소리. 손가락을 유심히 보는 저 여성, 그렇습니다. 바로 손톱을 깎는 겁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딱딱딱. 손톱은 여기저기 툭툭툭. 세상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손톱 깎기를 들고 초집중하고 있는 저 남성, 역시 딱딱딱. 손잡이는 잡을 필요도 없다. 지금 중요한 건 이 까끌거리는 손톱, 역시 바닥과 옆 사람 무릎 위로 툭툭툭. 박 변호사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 우리나라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우리나라예요. 오히려 외국에 저러지 않습니다. 외국은 저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법을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손톱을 깎는 거. 손톱이 자기 몸하고 부착되어 있을 때는 몸의 일부가 되지만 이것을 깎아가지고 버리면 쓰레기가 돼요. 오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지금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법을 얘기할 필요도 없이 기본 중에 기본을 못 지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거 누가 취합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야, 진짜 이거는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건 뭐 법 뭐 이런 거 따지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할 짓입니다. 자, 집안에서도 저렇게 손톱을 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안에서도 손톱을 정리할 때는 뭐 화장실에 가서 그 깎는다든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 사실 저게 뭐 무릎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얼굴에도 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그 부모들이 그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 뭐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부모들이 저분들의 부모들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저 전철 안에서 저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정교육, 특히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저는 진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주차 차량에 다가가 쓱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충격적입니다. 보시죠. 자, 주차장 들어오는 남성, 주변을 쓱 둘러보고 차량 뒤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찍! 자, 뭔가 아쉬운 듯 다시 오더니 또 찍! 옆차로 가더니 설마 안 갔습니다. 자, 2차 시도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시간에 오더니 또 차량 뒤로 가서 찍! 이번엔 다른 차까지 또 가가지고 찍! 긁습니다. 뭐야? 저도 말이죠. 새 차 뽑은 지 4개월 만에 저런 비슷한 피해를 당한 기억이 있어서 이런 인간들 정말 증오하는데요. 하여간 또 이런 인간들이 또 부지런하기도 해요. 네, 지난 17일 오전 10시 57분쯤이었는데요.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에 저렇게 고의로 스크래치를 낸 사건입니다. 이 제보자가 연휴여서 한동안 차를 안 타다가 지난 20일 저녁에야 차를 가지러 가서 문을 열려고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짝이랑 차량 전체에 저렇게 칼로 그은 듯한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에 저 CCTV를 확인을 한 건데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17일 오전에 저 젊은 남성이 겉옷주머니에서 뭔가 예리한 도구를 꺼낸 뒤에 태연하게 차량에 스크래치를 낸 거였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23일에 피해 차주가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저거 좀 봐, 저거. 어떻게 어쩌면 좋아, 저거. 교수님,
그런데요, 이 제보해 주신 우리 가족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저 남성, 저는 그 블러를 치지 않은 저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아유, 진짜 마음 같아서 확 공개해버리고 싶은데 상습범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저 차량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뭘까요, 이 심리는? 저게 이제 첫 범행이 있고 난 이후에 해당 남성이 또 똑같은 그 시간에 다시 또 그 제보자의 어떤 차량하고 다른 차에 스크래치를 낸 정황이 포착이 됐고요. 경찰에 이제 신고가 되기로는 인근에 있는 다른 두 곳에서도 동일 용의자로 보이는 이 신고가 접수가 돼서 어허.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5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마 이제 설날 연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특징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뭔가 이렇게 좀 쌓이고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좋은 차를 소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해코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하. 나름대로의 어떤 존재감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추적해서 나중에 처벌받는데요. 이 재물 손괴죄 같은 경우는 실제로 3년 이하 징역형 그리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넌 꼭 잡힐 거야.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갑자기 천장에서 콸콸콸입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한파로 인해서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자, 천장을 주목해 주세요. 물이 콸콸콸. 여기 사우나인가요? 폭포 샤워? 아닙니다. 딱 봐도 사무실. 아, 지금 책상도 적고 그야말로 그냥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직원들 쓰레기통 들고 와가지고 자막 좀 빼주세요. 예, 물 떨어지는 곳에다가 아유, 지금 뭐 받아놨어 지금. 아유, 세상에 어쩌면 좋아. 날도 추운데 나오라는 온풍은 안 나오고 거기서 찬물이 떨어지니까 여기 우리나라 아니겠죠? 네, 또 우리나라입니다. 아. 뭐 다른 나라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 예. 시국에. 자, 지금 또 뜨뜻한 물이 지금 위에서 떨어지는 모양새거든요. 뭔가 여기가 뭐 장마철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단계고요. 우리 제보자의 어머니가 근무하던 회사인데요. 아이고. 오전에 히터가 작동하지 않아서 뭔가 얼었나? 뭐가 잘못됐나 싶었는데 오후 2시가 되자마자 저렇게 물이 떨어졌는데 아하. 아마 히터가 얼었다가 녹는 과정에서 저렇게 따뜻한 물로 좀 떨어졌던 것 같고 지금 사무실이 물바다가 되고 난리가 찬물이었답니다. 났습니다. 예? 찬물. 아, 찬물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따뜻해 보이죠? 새끼. 아니요. 차가워 보입니다. 찬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히터락 하길래. 예. 자, 또 다른 영상. 오늘 우리 박 변호사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넘어졌어요. 예. 예.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이곳은 연세대 기숙사 아닌데요. 천장에서 세차게 떨어지는 물줄기. 얼마나 뜨거운지 수증기가 모락모락. 지금 새벽 5시라는데요. 자, 양 변호사님. 그래도 여기는 뜨거운 물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뜨거운 물이 반가운 뜨거운 물이 아니죠. 예. 새벽 5시에 저기 지난 20일 날 연세대학교 남자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자고 있는데 라디에이터가 터져서 천장에서 저렇게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저 물이 2층, 3층까지 계속해서 타고 내려갔다는 거고 방에 날벼락 맞고 학생들 방을 옮겨야 됐다고 하거든요. 세상에. 그나마 크게 뭐 다치거나 화상 입은 학생이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기숙사에서 저래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새벽에 학생들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정말 딱하네요. 날도 추웠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이 요가를 배운다는데 점점점입니다. 아,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들어보죠. 네, 요가 배우겠다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아내 사연인데요. 이 남편이 40대 초반인데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몸도 굳고 요즘 너무 뻐근하다면서 요가를 배워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부터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이 강사랑 1대1 레슨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받겠다는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이 아내가 남편한테 남자 선생님은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편은 그 요가 학원이 딱 집 앞이고 첫 강의 수강료 30% 할인 혜택도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 입장에선 요가 하다 보면 자세 교정 위해서 몸에 손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불편하다는 입장인데요. 이 남편은 건강을 위해서 자신이 내린 결정인데 여자 선생님에게 배우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 진짜 바보다. 내가 진짜 딴 생각을 할 거였으면 집 앞에 요가 학원을 알아봤겠어? 회사 근처로 갔지? 자기야, 제발 사건 반장 좀 그만 봐. 남자한테 요가가 얼마나 좋은데, 동그라미.
이야, 이 교수님 또 간만에 또 소수 의견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수강료 30% 할인. 아이고, 그런 인간이 게임기 산다고 70만 원을 질렀어. 뭐 여선생이랑 1대1 수업 너 정할 거면 남자 선생이랑 해. 뭐 남자 선생 없어? 양복 입고 요가해. X. 예. 양복 입고 요가를 또 할 수도 있다는 우리 교수님의 판단. 자, 우리 일단 박 변호사님. 편견인지 몰라도 요가 선생님은 대다수 여성이 좀 많지 않나요? 예. 남성보다. 뭐 그거는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성이 많이 요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선생님이잖아요. 뭐 다른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되게 싸고 집 앞이고 그런 거라면 너무 과하게 이 아내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남편은 저는 정당하다, 합당하다, 믿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은요? 아내분께서 남편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진짜. 왜냐하면 글쎄요, 그 요가 선생님 입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큰 일이 일어날 가능성, 잘못된 일일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저도 요가 수업을 배워봤는데, 진짜? 예, 해봤는데 상상하게 됩니다. 상상하게 돼요? 단체로 배우는 데보다 훨씬 낫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단체로 배우게 되면 요가 자세가 아무래도 좀 미묘하게 많이 자, 틀리기 기본 때문에 동작. 못 배우면 뭐 안 돼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말씀도 좀 듣고 싶네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내가 혹시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1대1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글쎄 뭐 드라마를 많이 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를 갖다 삼지 않으면 뭐 상관없이 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 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그것이 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 그것을 굳이 거슬러 가지고 그 여성과 1대1로 요가해서 올 때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왜? 굳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거꾸로 얘기해 가지고 자기 아내가 요가 자, 교수님 선생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온 일생 동안 사모님께서 하지 말라는 아니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하라고 하는 거 이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그럼 만약에 아내가 1대1로 남자 강사랑 1대1 그 수업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남편이 오케이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별로 싫어하면 이게 부부가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가 없거든요. 상대가 좀 싫어하거나 꺼리면 약간 양보를 해서 안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도 이제 요가를 한번 배워보긴 봤습니다. 진짜요? 예, 하루 나갔는데 몸이 견디지를 못해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내 말을 갖다가 듣는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박 변호사님, 반론이 우리 오 있으신 교수님 건 정말 존경하고 예. 저는 항상 그 뜻에 많이 따랐지만 존경한다는 전제가 나오니까 네. 불안합니다. 저는 이럴 바에 차라리 남편이 니랑 같이 배우자 그 선생님한테 라고 오히려 그냥 제안을 해보는 게 어떨까. 어허. 같이 가서 배우자. 만지는 사람 봐라. 어. 니도 만질 거 아니냐. 어. 이렇게 아예 그냥 좀 적극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되치기를. 되치기, 뒤집기. 그런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요가 별로 배우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러시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많은 의견 주고 계세요. 네, 일단 보름달님은요. 남편 자신감인가? 안심하세요. 요가쌤 스타일 아닐 겁니다. 업무적인 관계일 저랑 거예요. 똑같은 라고 의견이시네요. 말씀을 하셨고요. 예. 블루님도 아내가 남편 자존감을 살려주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런데 룰루랄라님은 아내가 불편하다는데 굳이 그냥 단체로 배우세요 하셨고 샤로님도 박 변호사님이랑 같은 의견 주셨는데 요가를 남편이랑 같이 배우세요라고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공황장애로 세상과 담을 쌓고 힘든 싸움을 벌이고 계신다는 김지훈님 보고 계신가요? 그제 생일이셨다고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훈님의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가 지훈님 생일날 알레르기 쇼크가 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다는데 엄마한테 태어나서 한 번도 직접 해본 적이 없는 얘기 사반통에서 하고 싶으시답니다. 엄마, 지우 엄마로 살아줘서 고맙고 아프지 말아요. 사랑해요. 라고요.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의 절묘한 만남. 에스프레 카페잖아. 함께 할래? 위대함이 아니다. 아름다움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보인다면 오직 소수에게만 허락된 주거 명품. 당신은 파라곤입니까? Sure, I'm Paragon. 파라곤. (50대) 남성이 옛 애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옛 애인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하자 1시간 만에 찾아가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아, 또 이런 사건이네요. 네, 지난 24일 저녁 7시 반쯤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요,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피해자인 여성은 식당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뒤에 도망쳐 나왔는데 30m를 채 가지 못하고 붙잡혀서 또 공격을 당했습니다. 한 시민이 몸부림치는 이 남성을 붙잡고 여럿이 나선 뒤에야 겨우 제압이 가능했고요. 이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서 중상을 입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별을 통보해서 그의 앙심을 품고 벌인 짓이겠죠. 네, 맞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2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지난해 11월에 헤어졌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 그게 화가 나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미 스토킹 신고가 들어갔던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 사건 발생 1시간 전입니다. 오후 한 6시 15분인데 이 남성이 계속 욕설을 하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계속 보내니까 여성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A라는 사람이 계속 문자 메시지 보내고 협박하고 욕설을 한다라고 하고요. 경찰이 이제 와서 이 남성한테 이 경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스토킹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토킹 혹시 다시 하게 되면 즉시 형사 입건하겠다라고 경고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 여청계에서 여성 청소년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판단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자신을 신고한 여성한테 안갚음을 하려고 흉기를 갖고 와서 찔렀던 것입니다. 사건 발생 시각이 저녁 7시 30분쯤이면 그렇게 뭐 늦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는 없는데 자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일단 경찰이 경고까지 했고 이미 1차 공격을 한 후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서 다시 한번 흉기를 이건 사실상 죽일 생각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거는 뭐 이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맞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2번이나 이 공격을 했으니까 이미 이제 경찰의 경고를 받은 그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본인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청소년계에서 재범 위험성 검토는 머리로 하고 있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옛 속담이 이런 게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저렇지 정말 운이 나빴었으면 한 번도 아니고 2번 연속으로 공격을 받았다. 사망 위험성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자기는 좋다라고 해서 행동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총 7번, 뭐가 7번이라는 거죠? 지난해 2월부터 이번 사건 때까지 이 피해자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횟수입니다. 스토킹 등 혐의로 남성을 경찰에 신고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 신고 때마다 피해자가요, 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이 경찰은 분리나 경고 조치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는 한 달 새 2차례나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혀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 남성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입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와가지고 세상에 사람을 2번을 공격했어요. 동시에. 근데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에는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요? 이게 피해자가.
그러니까 현재의 스토킹법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벌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하. 검찰에 넘겨도 의미가 없어요. 검찰에서도 경찰에서 아무리 검찰에 넘겨도 이거 처벌 불허 의사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그냥 사건화가 안 되고, 게다가 좀 안타까운 게 잠정 조치, 그러니까 접근 금지 같은 것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피해자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교수님, 지금까지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 피해자분은 이 남성의 이 평소 성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신고를 해서 뭐 법의 처분을 받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 더 폭발해서 보복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쯤에서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판단이었던 거 아닐까요? 최초에 이제 스토킹 관련 이 법안이 나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반의사 불벌죄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반의사 불벌죄가 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서 괴롭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 그 신당역에서 그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했었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법무부에서 발표를 할 때 이 그 스토킹 그 방지법에 있어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 그 국회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그 여성 변호사회에서 이 법을 빨리 국회 통과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런 어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미 그 반의사 불벌죄 폐지에 대해서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 이자의 나이가 지금 50대라는데 지금까지 이 50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였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그렇죠. 아마 이게 뭐 초범이나 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반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번이 특히 주목됐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영장이 지금 청구가 된 상황인데, 이거는 스토킹법이 아니고 살인을 지금 저질러라고 그랬거든요. 살인 미수죄가 될 수 있고요. 증거들이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본인이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포기를 지금 신청한 상태고, 아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에 새해 들어서는 이런 스토킹 범죄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뭐 소망을 밝혔는데 역시 공연불이 됐군요.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12일 전북의 한 농협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직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직원은 이곳에서 일하던 33살의 이모 씨, 결혼한 지 석 달 된 새신랑이었는데요. 너무 행복하고 싶었다. 살고 싶지만 눈 떠 있는 순간순간이 두렵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이유는 이 씨의 유언장 곳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농협 간부 2명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건데요. 자괴감과 수치심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는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그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저희가 진짜 이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금 이런 유사한 지금 사건들을 지금 몇 번째 전해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의 사건입니다. 이 숨진 30대 남성 유가족이 경찰청 기자실을 찾아서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호소하면서 그제서야 겨우 내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 12일 전북의 한 지역 농협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이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숨진 남성은 농협에서 일한 지 5년째 되던 33살 직원이었습니다. 이 남성 죽음이 더 안타까웠던 건 결혼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새신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결혼 2주 앞둔 지난 9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긴 뒤에 잠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가족의 신고로 발견돼서 목숨을 구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변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 결혼 직전 1차 시도
결혼 직후 3개월 결국 극단적 선택. 아니 가장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시기잖아요. 그 시기마저도 그런 행복함마저도 이 남성이 겪고 있었던 이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어려움을 깨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의 그런 어떤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유서를 남겼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간부를 비롯해서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거고요. 유족들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 1월에 새로 이 간부 직장 상사가 새로 오면서부터 그랬다라는 거 하는데 계기가 그 상사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이후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안타까운 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본인이 하면 가족들이 힘들 수는 있지만 이대로 가면 힘든 날만 길어질 거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새 신랑이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유족 측은 숨진 이 씨를 향한 상사의 모욕적인 언행이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고인의 동생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센터 앞에 주차를 하면 어디 계장이 싸가지 없이 편하게 주차를 하냐. 한 과장님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하게 주차를 해야지 네가 뭔데 편하게 주차를 하냐.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서도 네가 정신이 있는 그럴 때 휴가를 쓰고 네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축의금 5만 원만 하고 가족들 싹 데리고 가서 먹을 거다.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네. 심지어 결혼식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디 계장이 싸가지 없이 직원 주차장에 그럼 어디다 주차를 해요? 자, 그리고 5만 원만 들고 가서 온 가족이 가서 니들 그냥 싹 먹을 거다. 그런데 결국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롱과 모독과 이런 것들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이 해당 상사, 이 직원, 이 사람한테, 이 숨진 이 씨한테 불만이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과도한 업무를 시키고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했던 걸로 보이는데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 상사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모욕적이고 조롱적인 언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직급이 뭐냐? 그렇게 하니까 따돌림 당하지. 또 결혼식 날 매수철인데 어떻게 10월 달에 결혼을 하느냐? 정신이 있느냐? 또 말도 안 되는 게 부자라서 재수가 없다. 넌 부자니까 킹크랩 사라. 라고 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있는 데서 조롱을 하고 폭언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서 이 고인이 킹크랩을 사서 지금 이 갑질을 했다고 지금 의심을 받는 이 사람한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교수님. 1년 내내 직원들 앞에서 그냥 따로 불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야, 너 니네 집 부자잖아. 킹크랩 좀 사다 바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진짜 이게 단순히 그냥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이런 선택을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1년 내내 조금씩 사람을 갖다가 서서히 말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그 직원이 아주 확 이렇게 박는 그런 직원한테는 또 저렇게 못해요. 사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착한 그런 품성이 아니었나.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은 이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건강한 조직 같은 경우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걸 갖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건강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숨진 이 씨의 이 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은 전북 도지사 상을 받기도 할 만큼 열성적으로 일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게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상사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가 마지막 메시지에 나는 행복하고 싶었다, 살고 싶은데 눈을 뜨는 것이 너무 두렵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 괴롭힌 상사 자식도 커서 니들 같은 상사 만나가지고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 한이 맺힌 그런 얘기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1년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정말 행복한 시기에 왜 그랬을까? 그거는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혹시 이분이 조금 성격이 소심하시거나 약간 그런 분이 아닐까 그래서 저렇게 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약했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초중고 때 전북 대표로 레슬링 선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군복무 중에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국가 유공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5년 동안 정말 성실히 일해서 전북 도지사 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농협 측은 지난 9월에 이 고인이 첫 번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직후에 자체 조사를 하긴 했었답니다. 그 결론이 뭐였을지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모두 무혐의입니다. 예, 양 변호사님. 네, 이 농협에서 무혐의 내는 결론을 내린 게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혐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그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누구에게 이 내용을 물어본 거냐면 이 씨를 괴롭혔다고 지목한 그 두 사람의 상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또 주변의 동료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이 두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게 그냥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주변 동료들조차도 우리는 그건 모른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의혹이 그렇게 말로만 물어보면 누군가가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1년 내내 괴롭힘을 상사로부터 당한 걸 본 옆 직장 직원들이 그래요, 저 상사가 그 사람 괴롭혔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 조사가 잘 된 건지. 실제 이 사건 뉴스에 달린 댓글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사정을 아시는 분이에요. 딱 들어보시면 지역 농협은 서울과는 다릅니다. 제대로 말했다가 어떤 뒷감당을 당할지 모르는데 피해자 편을 들겠습니까? 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조사 과정에서?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자, 하지만 역시 또 유족 측은 조사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노무사가 조사를 온다는데 이제 형께서는 그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만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난 모르겠다. 다들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노무사임을 믿고 형이 증거의 위치라든지 모든 자료를 말을 했는데 이 노무사가 가해자 랑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였고 형이 유급 추가해서 복귀하였을 때는 이미 그 모든 자료들은 없앴고 농협 측에서 폐기를 했습니다. 네. 자, 들으신 것처럼 박 변호사님, 네. 이 조사를 진행한 노무사가 가해자와 친분이 있다. 자, 그리고 복귀를 하니까 그 조사 자료가 다 폐기가 됐다. 우선 공인 노무사가 이런 것도 할 권한이 있는 것도 저는 의문이고요. 무슨 권한으로 이걸 하는데 심지어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랑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을 썼다라는 건 더 문제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조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라 하는데 그 많은 그 직원들 중립해서 하겠다. 난 더 이상 얘기 못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과정에서 따돌림을 지금 했다라고 보이고 유서를 보면 노무사부터 모든 조사까지 전부 거짓말로 자신을 매장시켰다라고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고 힘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아니, 저는 노무사한테 이걸 시키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노무사가 친분관계에 있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과정이 진행된 것 자체가 이 피해자한테는 상당한 어떤 부담이나 상당한 어떤 부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노무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지인인 건 맞지만 조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다는데, 자, 교수님,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 조치가 돼, 이건 보통 학교 폭력 할 때도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또 비슷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는 아마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분리를 갖다 하지 않고 조사를 하니까 매일 그 사람하고 얼굴을 갖다가 그 맞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롱이라든가 경멸, 사실 말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쓱 사람은 쳐다보는 그 눈빛으로도 스트레스를 갖다 엄청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예민한 그런 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인사를 했는데 윗사람이 인사를 갖다가 안 받아주고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괴감이 그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바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본점에 근무를 하게 했지만
점차적으로 뭐 감사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그쪽으로 내려가서 근무를 해라라고 해서 또 가해자 피해자가 똑같이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흡한 분리 조치 때문에 같이 합쳐진 지 2주밖에 안 돼서 바로 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어떤 면에서는 시스템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아시죠? 거기에 올라온 이 사건에 달린 댓글도 하나 역시 농협 직원입니다. 이게 어떤 특수한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건데, 나도 똑같이 겪어봤다. 왕따 만들고 인사 안 받고 사람 차별하면서 결제하고 내가 뭐 할 때마다 옆 사람 불러서 야, 쟤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다 들리도록 씹고 아침부터 밤까지 몸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분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그놈이랑 같이 근무하는 동안 난 지옥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래도 난 버텼다. 그런 내가 기특하다. 이런 댓글을 어떤 분이, 농협 직원분이 다셨어요. 자, 그 해당 지역 농협 측 공식 입장 나왔습니까? 네, 관계자는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매뉴얼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로 조사가 이뤄졌고 신고자인 이 씨에게 유급휴가 제공하고 분리 조치도 이행했다. 추후에 조사가 더 필요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유족이 논란을 제기한 그 해당 노무사는요, 이와 관련해서 가해자와 예전에 업무 관련해서 교육 차원에서 한두 번 만난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사실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노무사 선정과 관련해선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노무사를 연결한 것뿐이지 피신고자와 일면식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당시 조사 과정에서 이 직원들과 신고자 주장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노무사가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고등학생들이 늦은 시각 편하게 귀가하기 위해 112에 길을 잃었다고 허위 신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학부모의 항의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지금 이거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어젯밤부터 화나는 K고딩썰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성자의 직장이 경찰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는 작성자인 건데 20일 밤 11시 30분쯤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 미성년자예요. 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제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팔에는 문신을 한 18살 고등학생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편견은 버려야겠지만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팔에 문신한 18살 고등학생 2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달려갔겠죠, 경찰. 자, 무슨 사고가 있는 줄 알고 경찰은 당연히 갑니다. 경찰이 가니까 이 두 고등학생이 집을 잃어버렸다. 어딘지 찾지를 못하겠다.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나 좀 집에 좀 막차가 끊겼으니까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관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112라는 거는 우리 다 압니다. 범죄 신고 이런 것 때문에 신고하는 건데 112 신고를 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말이 되느냐. 우리가 택시 기사도 아니고 택시처럼 쓸 수는 없다. 우리는 또다시 다른 범죄 신고면 범죄 신고 들어오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사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십시오. 글쎄 미국에서 한번 저걸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미국에서는 미국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 경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 차가 끊겼으니까 예. 데려다 달라. 미국 경찰은 쏘나요? 글쎄요, 쏘지는 않죠. 예.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생각조차도 못 가질 겁니다. 이 18살 이상 된 그 성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면 안 되는 소위 얘기해서 속된 말로 그런 짓거리를 한 건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112라고 하는 것은 범죄 예방이라든가 범죄 신고에 대해서 즉각 출동을 해야 되는 그 경찰관들의 힘을 갖다가 엉뚱한 데 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 안 되겠으면 지네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지금 택시, 그러면 카톡 택시 불러주면 되잖아요. 그거 본인들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물론이죠.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 연락처 됐고요.
우리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 경찰관이 정말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꾹 참고 그러면 지구대에서 기다려라.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할게 라고 참았답니다. 야, 진짜 많이 참으셨네. 자,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할게요라는 대답을 기대하셨겠죠, 경찰관분은. 하지만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저씨 이름 뭐예요? 아이씨.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네, 이 작성자 이거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연기한 거 아니고요. 예, 작성자에 따르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이름은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가라라고 하고 왔다고 하는데 정확히 1시간 뒤에 이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항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는요. 아이가 이 시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당연히 집에 데려다 줘야지 뭐 하는 거냐, 장난하냐라고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데려다 달라는 게 결론이었는데 그래서 이 경찰은 택시비를 보내시든 데리러 오시든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학부모는 민원을 넣고 인터넷에도 글을 올리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요.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간다 이렇게 사건의 일부만 각색해서 민원을 넣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학부모가 전화를 했다길래 죄송합니다. 이게 사과 전화인 줄 알았더니 항의 전화였어요. 교수님. 제가 짐작컨대 야 니들 월급 내가 낸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 정도도 못해라는 그 정서가 깔려 있지 않았을까요? 통상 이제 지구대 같은 데 와서 이 청소년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게 되면 나중에 그 부모들이 와서 하는 그 반응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현직에 있는 그 경찰관들은 애들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부모들이 어떤 행동을 할 거다. 지금 이제 제가 그 좀 몇 개 알아봤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코드 1으로 상당히 바쁜데 개 잃어버렸다. 안 찾아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술을 만취해가지고 자기 차량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차량을 절도 신고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집 앞에 택배가 있는데 자기 집을 갖다 오래 비우니까 그 지구대에서 가가지고 그거 좀 보관해달라. 안 해주면 또 제보하겠다. 뭐 무슨 제보가 이게 뭐 그냥 정가의 보도같이 써요. 그다음에 또 소위 얘기하는 술 먹어가지고 이중 주차를 해서 운전을 못하니까 와서 운전해달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셨던 경찰 만능주의예요. 경찰은 해야 될 업무만 해야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그 개인들이 판단을 잘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허비하면 결국 모든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뭔가 개념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좀 미리 부탁을 드렸거든요. 실제 그래서 교수님이 현직 경찰관분들한테 당신들 무슨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직접 취재를 해주신 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박 변호사님. 네. 일단 마무리를 해주시죠. 자, 이런 사람들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고등학생이라고 하지만 뭐 촉법도 아니에요. 범죄를 저질러서는 처벌이 될 수 있고 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경찰관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미국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또 실제로 오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 그것을 손해배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법의 엄정함을 부모하고 이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오히려 이 아이들이 제대로 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덥고 습하던 1997년 8월 14일의 제주. 이 제주 도민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만남의 장소, 관덕정 인근의 한 파출소로 한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옵니다. 공사 현장 나무 아래에 웬 여성 시신이 있다는데요. 경찰이 가보니까 이 시신은 나체로 아주 참혹하게 훼손된 상태.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 보란 듯이 시신을 늘어놓은 이 엽기적인 범죄에 제주도는 발칵 뒤집힙니다. 수배 전단이 뿌려지고 범인을 잡는 경찰에겐 1계급 특진까지 약속이 된 상황.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바쁘게 돌아가는 수사본부에 어느 새벽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제주 관덕정 살인 사건을 파헤쳐 봅니다. 자, 1997년 제주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관덕정 하면 제주 여행 가셨을 때 렌트카 이렇게 반납하고 뭘 하시다 보면 한 번쯤 지나가셨던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여기가 이제 예전에 관아였던 건물이어서 보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지역 분들은 야 이거 관덕정 앞에서 보자 안 되지 뭐 관덕정 그 옆에 있는 건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만남이 그리고 이정표처럼 되는 곳인데 그런 곳에 8월이면 굉장히 해도 빨리 뜨잖아요. 새벽에 야채 상태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반드시 누워 있었고 몸몸에 상처가 있었고요. 신체의 일부는 절단돼서 그 옆에 놓여 있었고 또 주요 부위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기까지 한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시내 한복판, 뭐 제주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한복판인데 새벽 시간이었다고 해도 목격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범행 자체를 목격한 사람은 없는데요. 살아남은 추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당시 발견 사건 현장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30대 피해자 숨진 채 발견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당시에는 공사 현장이었는데 이곳 나무 아래에서 발견이 됐고 50대의 피해자가 생존한 상태로 약 3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피투성이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50대 여성은 근처에 가게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긴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중상을 입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일단 이 생존한 50대 여성 그리고 숨진 30대 여성은 단란주점에서 같이 일하던 사이였습니다. 50대 여성이 주인이고 30대 여성이 종업원이었는데 둘은 영업이 끝나고 이날 같이 택시를 타고 이 큰 길가에 내렸다고 합니다. 큰 길에서 내렸는데 집을 200여 미터 앞두고 함께 피해를 당한 건데요. 당시에 이렇게 바닥으로 끌고 간 흔적 35m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흔적으로 볼 때 둘이 같이 공격을 당했고 제압을 한 뒤에 둘 중에 한 명을 공사 현장으로 이렇게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피해자는 2명이었고 그중 한 명은 살해당했고 한 명은 살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존자는 이 가해자를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한 명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건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예. 갑자기 당한 공격이고 심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범행 사실이나 이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유. 지금 단서가 조금 있긴 해요. 피해자 손톱 밑에 혈흔이 조금 있고 근처에 피 묻은 쇠파이프가 발견이 됐고요. 또 공수화장 울타리 근처에는 이 피해자의 통장하고 지갑도 발견이 됐습니다. 중요한 또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근처에 범인이 피웠을 걸 추정되는 반백꽁초가 하나 또 발견이 됐습니다. 교수님 일단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을 죽였고 또 그 시신을 정말 무슨 막 전리품 자랑하듯이 다 보라고 이렇게 딱 놓고 갔다는 거 좀 되게 대범한 범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범행 동기가 금전은 아닌 거로 봐요. 그래서 이제 성적 환상에 의해서 여성 2명을 이제 일단 공격을 하고 그 중에서 좀 젊은 여성을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범행을 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범행 장소가 말이죠. 그 근처 한 50m만 가면은 지구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있는 지리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뭐 덧붙여 가지고 시신이 아침 되면은 금방 남의 눈에 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피해자들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비면식 관계, 즉 이전에 만난 그 어떤 경험이 없는 그렇게 해서 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그 어떤 그 시신을 갖다가 또 훼손하고 절단해서 그것을 그 시신하고 똑같이 나란하게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게 변형된 그 퇴행성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 많이 받는데 이것은 이제 이 피해자를 손에 넣게 된다면 여건이라든가 시간, 환경이 맞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실현한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약간 그 강박관념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자기의 범죄를 수행해 나가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종의 그 시그니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 혈흔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DNA 같은 게 좀 나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류품들 통장 지갑 같은 것도 있었다고 했죠. 거기서도 지문도 안 나왔고요. 아까 담배꽁초 얘기를 잠깐 했는데 담배꽁초에서 알 수 있었던 건 그냥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뿐이지
범인의 것인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본부 차리고 나서 주변에 뭐 업소 관계자, 뭐 아는 사람들, 동종 전과자, 남편까지 다 조사를 했지만 아무 성과를 못 얻었고 결국 보상금 내건 상태에서 이 경찰분들에게 1계급 특진까지 걸렸습니다. 자, 바로 그렇게 그러던 중에 갑자기 경찰서에 의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3주 넘게 뭐 돈 타려는 이런 사람들의 허위 제보만 이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23일째 새벽이었는데 이 수사본부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남성이 내가 살인범이다.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뛰어봐야 나를 못 잡는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가 아닌가 반신반의할 수 있는 상황인데 10분쯤 뒤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관덕정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을 내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이 첫 전화가 걸려온 게 4시 20분이었는데 그 이후로 1시간 반 동안 총 5번의 같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경찰이 발신지를 추적을 하는데 이 전화들이 모두 각기 다른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거였습니다. 이 공중전화들의 이 거리를 이으면 1.8km 거리였는데 그러니까 걸어 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공중전화에 들어가서 전화를 한 걸로 보이고요. 이 경찰은 공중전화에서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3개의 지문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일대의 탐문 수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문이 나왔으면 사람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용의자 김 씨를 지금 이제 수사 끝에 경찰이 알게 되는데요. 이 남성 32세고요. 이 관덕정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던 그런 술집에서 일하고 있던 이 32세 김모 씨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했고 자신이 이 사랑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버림을 받고 3년간 사귄 첫사랑한테 배신을 당한 다음에 여자에 대한 증오심하고 분노심이 생겼다고 하면서 여성 둘이 걸어가는 걸 보면서 뒤에서 돌을 주워서 내리쳤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쇠파이프보다는 그 상처가 둔기 같은 그 모서리 있는 그 둔기에 의한 상처에 가깝다고 해서 이 자백도 비슷하고요. 50대 여성은 쓰러졌고 30대는 자기가 끌고 갔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발톱이 하나 빠져가지고 피를 흘렸다고 하면서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왔기 때문에 신문에서는 또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범인이 검거됐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당시에 범인이 잡혔다 뭐 이렇게 그 기사가 막 헤드라인이 막 큼지막하게 났던 그 당시 신문을 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해결이 된 거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 검증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언론에 다 알려져 가지고 그 당시 취재진까지 다 전부 다 간 그런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네.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당시 상황을 전부 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 재현을 하다가 마지막에 딱 돼서 이 기자들 앞에서 나는 사람을 안 주겠다. 라고 소리를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본인이 다 자백을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현장 검증해서 지금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는 기자들을 향해서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서 상당히 그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 너 왜 그럼 자백했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김 씨가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내가 강도 피해를 당해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내가 전과자라고 하는 그 이유로 내 말을 갖다가 거의 믿어주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경찰을 좀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했고 자백한 내용은 내가 신문에서 본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경찰이 다 믿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완전 갖고 노네요, 이거 진짜. 그러게요. 근데 이 남성의 말을 또 고지것대로 믿기도 어려웠던 게 신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을 또 얘기했던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피해자 옷 색깔이라든가 나체로 발견됐다고 했으니까 범인이 아니고서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 내용도 알려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범행 도구가 보통 언론에는 쇠파이프로만 나가는데 다른 것일 가능성 자체도 이 남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인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이런 거 영화에 많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뭐예요, 정말 이 기자? 진짜 이 김 씨가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보를 받았잖아요. 그 들어왔던 제보들 가운데서도 사건 당일 새벽에 이 관덕정에서 손님을 태웠다는 택시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웬 이상한 손님이 하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탔는데
옷이랑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인상이 굉장히 순해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는 생각을 못했고 어디서 맞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내린 동네가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신호 잡힌 곳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택시를 탄 남성이 범인이라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챙겨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택시기사가 기억하는 손님의 얼굴이 용의자인 김 씨와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또 이 택시기사가 태운 손님은 좀 주름이 약간 있는 40대 정도로 보였다고 합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가 A형이었는데요. 김 씨 혈액형과도 일치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예. 몇 해 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관련 사건을 다뤘을 때 공개했던 범인의 예상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이거 미제 사건이에요? 그렇죠. 기소를 못 합니다. 이게 사실은 증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증거가 애매한 상황에 있어 기소를 하지 못하고요. 다만 이 간덕정 사건 열흘 전하고 또 한 달 뒤에 비슷한 수법으로 강도나 강도 미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이 사람이 기소가 됐고요. 이거 관련해서 징역 8년을 지금 선고를 받고 이미 2005년도에 출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공소시효도 만료가 됐습니다. 아, 교수님. 언론에 공표되지 않은 그 디테일한 내용,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근데 이거는 저 거짓말이었어요. 골탕 좀 먹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했던 그 수사관들 중에서는 아직도 이 사람이 신범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전문가들은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어떤 그런 얘기들 갖다가 우리가 다 일방적으로 뭐 수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좀 이렇게 그 약간 엇박자가 났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 나왔던 범인이 피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담배꽁초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 혈액형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DNA와 관련된 것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DNA 추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 DNA를 손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좀 놔뒀다라면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그 DNA 분석을 통해서 이춘재 사건 같이 또 다른 어떤 그 사람을 특정해서 매칭만 하면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걸 실험한다고 해가서 쪼가리에서 지금은 전량 소모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제 사건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잡는다고 해도 공소시효는 지금 만료가 됐습니다. 그냥 뭐 비난은 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처벌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탑승객들이 탄 놀이기구가 공중에 멈춰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탑승객들은 거꾸로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장났구나 저거. 네, 바이킹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놀이기구인데요.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한 바퀴를 돌아서 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서워. 그런데 공중을 지나서 다시 떨어져야 할 기구가 저렇게 공중에 서서 무려 10분간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대로 멈춰라? 탑승객들은 거꾸로 매달린 채로 공중에서 저렇게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냥 타는 것 제대로 타는 것도 무서운데 멈췄어 저기서. 네, 직원이 구조를 거꾸로. 위해서 멈춘 놀이기구 위로 기어 올라가는데요. 이 구조 작업조차도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탑승객들을 걱정하면서 멈춘 기계만 어떡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놀이기구는 그렇게 10분이 지나서야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기구에 탔었던 탑승객들은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땅을 밟을 수 있었는데요. 이 놀이공원 관계자는 이 사고가 고장이 아니라 아주 희귀한 우연의 일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멈췄을 때 양쪽의 무게균형이 우연치 않게 딱 맞아떨어져서 작동이 멈췄다는 겁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야. 뭔 소리야? 네, 그게 아주 고장인 거잖아 그게. 황당한 답변인데요. 이 관계자는 사고를 인정하면서도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만 그건 반복했는데 네 생각이지. 한번 들어보시죠. 没有问题，没有事情问题。那个是他们那个媒体是，我们安全每天那个设备都有安全检查，都有记录的，我们监控都有。
네, 놀이공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탑승객이 있다면 병원비를 보상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유, 저 피 쏠려. 아유, 진짜. 자, 다음은 러시아로 가보시죠. 한 남성이 식료품점에 들어섭니다. 매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두리번거리면서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점 문이 열려 깜짝이야. 폭탄이 터지듯 와장창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 상점은 순식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는데 물건을 사러 들어왔던 남성 다행히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저 선반이랑 물건들 사이에 끼어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제 눈에는 안 괜찮나 보여요. 그런데 저렇게 상점 유리벽이 박살난 게요. 네. 바로 자동차 때문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그만 상점으로 돌진해버린 겁니다. 차량이 저렇게 반쯤 상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엔 깨진 유리 파편과 완전히 휘어진 출입문이 그날의 충돌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데요. 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다고 합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 괜찮아요? 저 선반과 물건들 사이에 끼었던 남성 있잖아요. 부상을 입어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매장 직원은 정말 다행히도 다친 곳 없이 무사하다고 합니다. 상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이 음주운전자, 이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많은 벌금을 낸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할머니 한 분이 의자에 앉아 있죠. 그런데 한 여성이 막대기를 들더니 그대로 할머니의 얼굴을 내리칩니다. 아, 할머니 그 충격에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지는데요. 자, 이 광경을 목격한 남성이 여성을 말려보지만 저 여성 화가 가라앉지 않은 듯이 다시 돌아와서 또 따집니다. 심지어 말리던 남성도 노인을 발로 툭 차고는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아, 왜 때려? 예. 자, 쓰러진 할머니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손자가 발견해 병원에 갔는데요. 머리는 피부장애가 됐고 무려 13반을 꿰냈다고 합니다. 올해 83세가 된 할머니 회복마저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왜 때린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이 가족과 함께 행복해야 보내야 될 명절 전날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할머니에게 몽둥이를 휘두른 여성 며느리였습니다. 세상에. 남성은 할머니의 아들이었고요. 손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집을 나가라면서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성화에 못 이긴 시어머니 결국 집 밖으로 나갔는데 며느리 그런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폭행까지 저지른 겁니다. 아들은요 말리기는커녕 아내가 하지 않은 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야, 아들놈이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거. 그러게요.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손자가 영상을 SNS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합의할 마음은 전혀 없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영상을 본 누리꾼들 모두 손자의 모함과 같이 함께 공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정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중요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책 좀 잡아주시겠어요? 예.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이란 책인데요. 보여주시죠. 예, 이게 저자가 요거. 짠 양지열 네. 변호사 신간이 나왔습니다. 네. 또 출연자 뜯어먹는 방송 사건 반장 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본인이 사인한 책 네. 10권을 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냥은 못 드리고요. 약간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우, 짜증나.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자, 준비돼 있죠? 예, 보여주시죠.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가 나온 고등학교는 어디냐? 우리 양 변호사님이 또 모교 사랑이 극진하십니다. 자, 보기 1번 인천고, 2번 순천고, 3번 춘천고. 자, 다 천자가 들어가 있는데, 자, 힌트 하나 주시죠. 저기가 하나는 서쪽, 하나는 남쪽, 하나는 동쪽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남쪽에서 와서 되게 추워요. 추위를 많이 타요. 전라도. 아이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자, 메일 좀 주세요. saban@jtbc.co.kr로 정답과 이런저런 사연을 조금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양 변호사님이 직접 10분을 뽑아서 이 책을 이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빙판길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